또 하나 우리가 이제 버핏의 말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네네. 남들이 공포에 빠졌을 때 탐욕을 부려라. 네.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그때 공포를 느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것도 그 형님들의 경험담이겠죠. 진짜 이게 웃긴 얘기인데 이 워런 버핏의 얘기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게 1974년 11월 지금과 같은 때였어요. 어떤 때였냐면 인플레가 되게 높고 70년대 금리 막 인상되고 네네. 주식이 계속 안 되던 그때에 워런 버핏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포브스에다가 할렘에서 진탕 즐기다가 나온 남자의 기분이 아마 이럴 겁니다. 이제 투자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 내가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뭘 사도 될 만큼 나는 탐욕을 부리고 싶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기억하기에는 지금이 1974년 11월이 또 11월이나 하필 2023년 11월 비슷하네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지금이 필립 피셔가 좋아할 종목들을 벤저민 그레이엄이 좋아하는 가격대에 살 수 있는 최초의 시기다. 그러니까 위대한 기업을 담배꽁초 가격으로 살 수 있다. 무조건 대박 난다. 지금 주식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이제 포브스에 실렸거든요. 네네네. 지금까지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가 얘기할 정도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얘기일 거고요. 엄청난 명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면에 버핏은 이때 돈이 없었답니다. 그래요? 돈이 없어서 이미 주식에 몰빵. 네, 주식을 살 수가 없을 때 한 주도. 예수금이 없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자기가 좀 이렇게 허장성세를 부렸다. 본인이 고백한 거예요? 네, 그 책은 앨리슨 슈레더가 썼지만 인터뷰를 하고 쓴 거니까. 네, 그래서 나는 그때 돈이 없었는데 그렇게 그냥 얘기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저는 이미 있는 용기 다 끌어와서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들 사서 좀 올려주세요. 그런 느낌. 이것도 지금 2023년 11월 여러분 느낌 아닙니까? 지금 2021년 주식 다 샀어. 물렸어. 근데 공포의 시기야. 주식을 더 사라고는 했는데 예수금이 없잖아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맨날 생각하는 게 버핏은 어떨까? 근데 버핏 막 요새 뉴스 보면은 현금성 자산 사상 최대. 총알 장전 하나. 이렇게 기사 나오잖아요. 그건 지금의 버핏이고 90살의 버핏이고 이렇게 70년대 40대의 버핏은 몰빵 찍고 손 빨았다. 비슷하네요. 네, 비슷합니다. 사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저희 또래 그때의 버핏인데. 그렇죠. 하여튼 형님들은 다 해봤다. 또 버핏한테는 자녀가 3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아마 버크셔 해서웨이 이사회에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그 버핏의 자녀들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좀 판 적도 있다고. 이것도 참 재밌는 얘기인데 그 돈 갖다 뭐 했을까요? 이 버핏의 딸 중에 수지 주니어, 이게 첫째 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버핏의 이제 첫 번째 부인이 수지입니다. 그래서 그 딸 이름을 수지 주니어로 이제 지은 건데, 그래서 제가 첫째 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버핏이 이때쯤에는 이미 버크셔 해서웨이 투자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하지 않는 그런 단계에 왔기 때문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이 자기의 대부분의 재산이 됐고 그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버핏이 부자가 된 건데요. 그 주식을 자기도 갖고 있고 자기 아버지도 갖고 있고 부인도 갖고 있고 애들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러니까 버핏의 아버지죠. 버핏의 아버지 하워드가 돌아가시면서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이제 손자들한테 물려줍니다. 유산으로. 근데 아들한테는 안 줘요. 왜냐면 아들은 부자니까. 아들은 안 주고. 아들 건너뛰고 손주들한테. 손자랑 그다음에 버핏의 남매들. 그러니까 버핏의 형제들. 다른 형제들한테만 이제 유산을 주게 되는데 그 유산의 대부분도 버크셔 해서웨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줬는데 이 수지 주니어가 할아버지가 준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홀랑 팔아먹습니다. 1970년대. 거의 다. 그중에 일부가 아니고요?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팔아가지고 뭘 샀냐면 자동차를 한 대 사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를 하나 사요. 그 이제 포르쉐라고 하는 고가 브랜드의 자동차. 그다음에 고급 콘도. 우리로 말하자면 무슨 브라이튼이나 저기 잠실에 있는 건 뭐죠? 그 시그니엘. 이런 걸 하나 산 것 같아요. 이야, 그러면 그 수지 주니어가 이때면 거의 20대 어릴 때죠. 어릴 때죠. 예.
맞아요. 어릴 때일 거예요. 네. 근데 할아버지 하워드 버핏이 네. 물려주신 버크셔에서의 주식 대부분 홀랑 팔아서 네. 포르쉐랑 콘도를 샀다. 네. 훌륭하신 샀어요. 분이네요. 네. 그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포르쉐 한 대 있고 내가 브라이튼 하나 있으면 네. 뭐 나쁘지 않잖아요. 건강한 부자 정도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 제가 그래서 요것만 보고 예. 인터넷 찾아봤어요. 네네. 아, 요거를 팔아서 어떻게 됐을까? 얼마짜리였을까? 예. 계산해봤더니 그때 당시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80 정도 됩니다. 한 주당. $80. 네. A주 기준으로 네. $80. A주. 예. 지금은 $53만 거든요. 그러니까 $80면 10만 원 정도고 53만 달러면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53만 달러가? 아니야. 6억인가? 8억? 그러네. 8억. 계산 아니에요. 지금 거의 한 8억 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7, 8억이에요. 7, 8억. 맞아. 그러니까 10만 원을 팔아가지고 주당 10만 원에 팔은 주식이 8억이 된 거예요. 6억 9천 나오네. 6억 9천. 오케이. 그러니까 $80, 10만 원을 가지고 6억 9천. 한 주당이에요, 여러분들. 네. 이 사람이 한 주를 판 게 아닙니다. 수백 주를 판 거예요. 그걸 다시 이제 계산해봤죠. 네. 수지 주니어가 포기한 돈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네. 안 팔았더라면 네. 1억 6천만 달러고요. 1억 6천만 달러. 한 2천억 원 정도 되죠. 오. 이거를 여러분들이 또 이게 2천억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얼마나 많은 거야 생각이 안 나실까 봐 이분이 이제 포르쉐를 그때 샀으니까 포르쉐랑 비교를 해봤어요. 네네네. 제 홈페이지 들어가지고 포르쉐 제일 비싼 차가 포르쉐 911이라는 모델이더라고요. 그거를 1,500대를 살 수 있대요. 당시에 한 대 산 돈으로. 네. 그러니까 요분이 참 안타까운 의사결정을 하셨다. 이 수지 주니어가. 근데 솔직히 그때 자기 아버지가 그래 잘 될 줄 알았겠어요? 그 방직회사 그 이상한 거 저 직물 저 냄새나는 회사 사가지고. 그렇죠. 네, 그 버크셔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때는 포르쉐가 필요했죠. 포르쉐가 훨씬 더 좋으니까. 근데 네, 빨리 달려야죠. 우리가 그렇게 수지 주니어를 이해하거나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는 게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버핏이 계속 수지 주니어한테 버크셔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분은 다이아몬드 돈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뭐 후회하겠습니까? 아빠 나 그때는 빨리 달렸어야 됐다고 막 이러면서 학교 가려고 빨리 달렸어야 됐다고. 그래서 이게 두 번 현타가 오는 거죠. 나도 이러는 거 아닐까 하다가 얘는 그래도 부자네. 그러니까 여기다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여러분 그래서 막 자동차 사시고 막 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버핏의 자녀들은 좋겠다. 맞아요. 근데 버핏의 자녀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뭐 버핏의 자녀 그러니까 되게 어려 보이는데 다들 70대입니다. 그렇죠. 지금 70대죠. 그 자녀를 부러워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의 자녀예요. 그 70대 뭘 부러워. 젊음이 있는데. 젊은 게 더 좋은 겁니다. 또 버핏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보험사 아닙니까? 네, 보험사. 가이코라고 하는 그 보험사. 그러면 이 가이코는 처음에 어떻게 투자를 결심하게 됐을까요? 이게 처음에 가이코를 알게 된 거는 아주 옛날이고요. 벤저민 그레이엄의 제자잖아요. 네. 벤저민 그레이엄이 가이코를 좋아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오래된 회사네요. 네. 그러면. 그랬는데 이거를 알고 있는 것만 알고 있었지 버핏이 실제로 대규모 투자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 보험사 좋네 이 정도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버핏이 언제 이걸 투자를 하게 되냐면은 가이코가 망하기 직전 한번 문제가 생긴 적이 있거든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이 가이코라고 하는 거는 운전 보험, 자동차 보험 회사예요. 네네네. 그 중에서 우리나라로 하면 더케이 손해보험이라고 하시나요? 교직원 공제회. 예. 그 더케이 손해보험의 장점이 뭐냐 하면은 고객이 누구예요? 고객이 선생님들이잖아요. 교직원들. 선생님들은 운전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편견이지만 선입견이긴 한데 뭐 그래도 뭐 바르게 하겠죠. 바르게 하고 안전하게 할 것 같잖아요. 느낌이 잘 모르지만 실제로 그랬답니다. 가이코는 공무원 전용 자동차 보험인데 돈은 비슷하게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명예, 안전, 보수성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고를 안 내는 거예요. 그렇죠. 유튜버들보다는 안전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똑같이 받았는데 사고가 안 나서 보험금이 안 나가니까 가이코가 그래서 훌륭한 회사가 된 건데 그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투자를 안 하다가 딱 한 번 얘네가 실수를 한 게 그래? 선생님? 공무원? 정말 이거 사고 안 나겠네? 라고 하면서 점점 준비금을 줄여갔던 거예요. 투자를 하려고.
근데 그래도 선생님들도 사고를 낼 때가 있고 뭐 선생님들 중에서도 공격적인 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서 한번 크게 보험금이 나가니까 회사가 휘청한 거예요. 재정적으로. 네, 망하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버핏이 그때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인수를 해버려요. 위기에 처했을 때 싼 값에. 네.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훌륭한 기업, 필립 피셔가 좋아할 만한 기업을 벤저민 그레이엄 가게에 사면 뭐 돈을 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좋아하는 기업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와, 이거 저 네이버 정말 훌륭해.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 와, 너무 좋다. 그러고 얘네가 위기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 오를 때 사죠. 근데 기다리는 게 어느 정도 기다리냐? 보통은 이제 못 기다리고 오르니까 사버리는데 예. 요새 같은 경우에 내가 2020년, 21년에 카카오 참 좋은 것 같아. 근데 22년, 23년 1년이나 기다렸어. 요새 카카오가 위기래 하면서 이렇게 사잖아요. 근데 내가 위기라고 생각해서 사면 더 빠져. 버핏은 가이코를 살 때까지 무려 20년을 참았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한테 이걸 알게 되고 자기가 분석해서 막 사장도 찾아가거든요. 사장 찾아가서 막 공부해서 다 안 다음에 아 좋은 회사야. 근데 싸진 않은 것 같아. 계속 기다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카오라는 주식이 좋다고 생각했다면 2040년 위기가 올 때까지 분석하고 기다릴 수 있는 자신감 그런 인내심이 있어야지만 버핏이 되는 거죠. 누군가 그런 생각 해봤겠어요? 제가 주식한 지 지금 20년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20년 후에 내가 60살 됐을 때 살만한 주식을 20년 동안 트래킹하고 추적 관찰하다가 그때 산다?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이런 면에서도 또 비범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매력적인 가격이 왔을 때 싼 가격으로 위대한 기업을 살 수 있는 그런 네. 찬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험회사 가이코라는 그렇죠. 거고. 하나 더 있죠. 또 버핏 포트폴리오 빼놓을 수 없는 게 코카콜라잖아요. 그렇죠. 코카콜라. 그래서 막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 코카콜라 엄청 마시고 막 맞아, 주총장에도 일부러 테이블 그렇죠. 앞에 놓고 팔고 막 네. PPL도 아닐 텐데 막 그렇죠. 자기네 그런 개념이죠. 예. 근데 원래 버핏이 펩시를 더 좋아했었다면서요. 마시는 걸로는. 예, 진짜 저는 이것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 모셨던 예. 그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님 있잖아요. 네네네. 최준철 대표님도 코카콜라 드세요. 코카콜라. 네, 버핏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 코카콜라를 열심히 공부하고 드셔보시다가 또 중독되셔가지고 코카콜라 너무 드시거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VIP 자산운용 냉장고 보면 있어요. 막 메일 유업 거 많이 들어있고 막. 예. 아니 본인 냉장고가 있으세요. 거기에 코카콜라가 있어요. 회의실이랑. 뭐 제가 회사 간 지 오래됐지만 어쨌든 그랬는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최준철이라는 사람 때문에 주식을 시작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버핏은 코카콜라겠지 생각한 거죠. 어렸을 때부터 코카콜라 당연히. 마셨을 거야. 버핏이 코카콜라 좋아해가지고 최준철 대표님이 코카콜라 좋아하니까 당연히 코카콜라겠지. 그리고 공병 팔아가지고 뭐 알바도 했다고 하니까 코카콜라겠지.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 거의 40대? 제가 정확한 나이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까지는 펩시밖에 안 마셨대요. 오. 펩시가 더 맛있다고? 뭐 비교했는지 안 했는지 그 얘기는 안 나오고 본인은 펩시만 고집했다라고 이제 인터뷰가 몇 번 나와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뭐 펩시파, 코크파 네. 뭐 이렇게 나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왜 갑자기 이 사람이 그 전에 코카콜라 투자도 안 했어요. 진짜 웃긴 일인데 나중에 이제 40대 이후에 코카콜라 투자한 것 같은데 그 전까지 펩시콜라에다가 어떻게 해 먹었냐면 이 사람이 그 설탕하고 네네. 체리를 넣어서 먹었대요. 체리 시럽 있잖아요. 펩시콜라에다가 네. 왜 그렇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그러니까 그 좀 달짝지근하고 좀 뭐 새콤달콤하고 하는 맛을 좋아했나 봐요. 그러면서 탄산이 있는 게 필요했는지 그렇게 먹었던 거야. 근데 이 사람 친구 중에 돈 커우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 돈 커우라는 사람이 오랜 친구인데 어느 날 이제 코카콜라에 입사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중역이 돼서 부사장이 됐어. 네네네. 근데 버핏을 만나가지고 야 버핏 너 요새도 펩시 마시냐? 그렇지 펩시가 짱이야 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돈 커우가 갑자기 야 네. 너를 위해서 제품이 하나 나왔어. 뭔데요? 그랬더니 너 맨날 펩시에다가 설탕이랑 그 체리 시럽 넣지. 그치 그게 짱이야. 그랬더니 우리 회사에서 체리 코크라는 게 나왔다야. 너 그거 안 타도 똑같은 맛이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체리 코크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게 맛이 비슷했나 봐요. 그래서 버핏이 갈아탑니다. 나도 그럴 것 같아. 굳이 펩시 해가지고 이거 넣고 하느니. 귀찮게 타먹느니.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부터 체리코코를 마시게 되고 체리코코 이거 코카콜라 엄청난 놈들인데 내 입맛을 아무도 그런 입맛이 별로 없었겠지만 내 입맛을 충족시켜주니까 너무 좋아 보인 거야.
그리고 자기 친구가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을 또 하네? 그러니까 정보도 많이 얻지. 고급 정보. 그때부터 분석을 해가지고, 야, 이거 코카콜라 엄청난 회사구나. 좋은 친구를 둬야 되네요. 그렇죠. 코카콜라 사장까지 하는 친구.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이사회까지 들어가거든요. 이 버핏이. 네. 자기 친구가 이제 뭐 사장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 코카콜라가 수십 배가 오르게 되면서 부자를 만들게 해준 그게 사실은 이 사람의 특이 식성과 이 대기업 중역이었던 친구 때문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여튼 잘 될 사람은 뭘 해도 잘 된다고. 친구도 사장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는 올해 초에 버크셔에서 왜 주총 다녀온 직원이. 직원이요? 네, 다녀왔는데. 대표님 안 가시고? 저는 못 가고. 네,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직원 너무 부럽다. 근데 직원이 시즈 캔디를 사왔습니다. 저도 사왔죠. 거기 나오는 초콜릿. 네. 초콜릿 맛있죠. 버핏 이렇게 막 디자인 되어 있는 네네네. 사왔는데 사실 시즈 캔디는 지금도 막 먼 거랑 그 버핏이랑 그 뭐 골프카트 타고 다니면서 맨날 오물오물 싣고 다니시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시즈 캔디를 인수한 과정도 이것도 재밌다고. 이것도 재밌어요. 일단은 시즈 캔디에 대해서는 제가 브랜드 가치 뭐 이런 거를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시즈 캔디는 여러분들은 뭐 사실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매장 한두 개 어디 있어요. 예, 어디지? 저 고속버스 터미널 어디 매장 몇 개 신세계 뭐 강남점 뭐 이렇게 들어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은 많이 못 보셨을 텐데 어쨌든 이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되게 유명한 캔디하고 초콜릿 만드는 곳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유명한 거는 품질, 이거를 포기하지 않는다. 양보하지 않는다. 식품회사니까. 네. 그러면서 매우 고가 정책을 유지를 해요. 그래서 버핏이 맨날 얘기를 하는 게 시즈 캔디로 고백을 하는 거랑 다른 걸로 고백을 하는 거랑은 승률이 다르다. 이게 브랜드 가치다. 페레로 로쉐 약간 그렇죠. 페레로 로쉐 이렇게 탑 쌓아가지고. 그렇죠. 종 모양으로. 빼빼로데이나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에 그냥 있는 거 주는 거냐, 아니면 좀 이렇게 해서 종 모양 페레로로쉐 가냐에 따라서 이 친구가 나를 좀 좋아하나 이런 느낌이 다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페레로로쉐가 비싼 거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버핏이 하게 되는데, 버핏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시즈캔디를 인수한 다음이고요. 네. 원래도 버핏은 캔디 회사를 공부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 초콜릿이랑 캔디라고 하는 게 꾸준히 필수적으로 소비가 되고 반복 구매가 있는 거니까 이런 업종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열심히 조사를 하는데 잘 안 나와. 기업들이 뭐 신통치 않거나 아니면 비싸게 거래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값이 적당할 것 같지만 대주주가 팔질 않는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이거 뭐 어떻게 살 수가 없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이 블루칩 스탬프 를 인수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거기 이제 사장한테 전화가 옵니다. 버핏 회장님, 저희 동네에 시즈 캔디라는 놈이 있는데 요거 대주주가 매물로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걸 후행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걸 알고 나서 시즈 캔디를 이제 인수하려고 공부를 시작하죠, 먼 거랑. 공부를 할 때는 먼 거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게 버핏은 오마하라는 시골에 있었고 먼 거는 LA에 살거든요. 이게 아까 캘리포니아 쪽에 있다고 했으니까 먼 거가 이거를 조사를 많이 해줍니다. 시즈 캔디가 정말 브랜드 가치가 있는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그러고 나서는 결과적으로 이거 브랜드 가치 짱이에요. 그리고 CEO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인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버핏은 당시에 먼 거랑 아주 친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담배꽁초형 투자에 집착을 하고 있었어요. 벤자민 그레이엄한테 배웠는데. 그러니까 시즈 캔디를 투자할 때도 PER, PBR이 낮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싸게 사고 싶어서. 근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가격을 정확히 보면은 이 시즈 캔디를 파는 그전의 대주주가 $3,000만 요구를 했어요. 인수 가격으로. 근데 이 회사의 자본 총계가 $500만 그러면 PBR로 6배예요. PBR 6배는 정말 비싸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거에 6배나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너무 비싼데?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없다. 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PER은 얼마였을까? 이 시즈 캔디가 버는 돈은 세후 기준으로 $225만.
네. 정도를 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3천만 달러랑 225만 달러를 나눠보게 되면은 9% 정도의 수익률이 나와요. 그게 PER로 역산하면 10몇 배 정도 되는 거죠. 아, 이거 너무 비싸다. 아, 이거를 PBR 6배, PER 10배도 넘는 가격에 내가 인수해야 된다고?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못 살 것 같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을 바꾸게 되냐 하면 아주 금방 바꾸게 되는데 그래. 얘네가 세전으로 400만 달러, 세후로 225만 달러를 버는 회사인데 PER, PBR은 비싼 것 같이 보여. 근데 이걸 채권이라고 생각을 해볼까? 채권이라고 생각해보니까 9% 이자가 나오는 채권인 거예요. 그건 엄청난 거죠. 그럼 꽤 좋은 거잖아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비싼데?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에요. 근데 역발상으로. 두 번째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시즈캔디가 그럼 앞으로 더 팔릴까 덜 팔릴까? 더 팔릴 것 같은 거야. 인기가 좋으니까. 그쵸. 그래? 그러면 9%의 이자를 기대하고 산 채권인데 이자가 계속 올라가겠네. 이익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거 나이스하다. 사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은 어떻게 하냐면 이 말을 한번 읽어드리면 좋은데 우리는 이 회사가 무한한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초콜릿 하나당 15센트만 더 받으면 세전 이익이 250만 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15센트가 얼마냐? 150원이네요, 150원. 옛날 돈으로. 가격 조금만 올리면 뭐 1,000원짜리 초콜릿인데 1,100원이 되면은 얘네가 200만 달러 버는 줄 알았는데 400만 달러를 버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익이 2배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의 원체 그 충성도가 높아서 고급진 브랜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이 되는. 그리고 원재료라든지 뭐 운반비는 늘어나질 않는 거죠. 가격만 올린 거니까. 그래서 그게 인상한 가격분만큼의 매출액이 모두 이익이 되면서 이 회사의 이익이 200만 달러인 줄 알았는데 400만, 500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회수율로 생각을 해보면 15%가 넘는 거예요. 채권 수익률로 따져봐도 PER이 엄청 떨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그리고도 앞으로도 계속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개념은 뭐냐 하면 공헌이익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공헌이익. 매출액이 늘어난 것 중에서 이익으로 떨어지는 게 몇 프로 정도 되겠느냐. 근데 시즈캔디 같은 경우는 브랜드 가치가 워낙 강력하고 가격 인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공헌이익률이 거의 100%에 달한다고 본 거죠. 이 일을요, 이걸 인수하는 그 한 번의 딜에서 이 사람 깨달은 거예요. 담배꽁초 투자를 해야 돼. 그러다가 아니야. 퀄리티 있는 투자를 해야 돼. 그거를 채권형으로 생각해야 돼. 채권인데 브랜드 가치가 있으면 가격을 올릴 수 있어서 공헌이익까지 나와. 하는 이 단계가 사실 저는 경영학과 안 나왔지만 경영학과에 가도 뭐 한 학기는 배워야 최소한 뭐 하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요. 개념만으로도. 이 사람은 이거를 시즈캔디라는 회사를 멍거가 좋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투자할 수 있지라고 하는 그 매수 과정 중에 다 깨달아 버리고 그 이후로는 말하자면 코카콜라 투자한다든지 애플 투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완전한 진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가 되고요. 또 하나 이 버핏한테 놀라운 점이 뭐냐면 그래서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일종의 주식 투자 개념으로만 접근을 했기 때문에 대단히 이렇게 뭐 경영에 참여한다든지 이러지 않았어요. 일부 주주 행동주의처럼 PBR 낮은 걸 사가지고 조각조각 내서 판다든지 이런 건 했는데 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 브랜드 가치 참 재밌는 거야. 그리고 광고를 좀 어떻게 좀 해보면 더 잘 팔릴 것 같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경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갑자기. 그래서 초콜릿이랑 캔디를 엄청 연구하고 자기가 사장처럼 막 하거든요. 여기서 더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이 그거를 몇 개월 해보고요. 바로 그만둬버려요. 왜요? 이건 내가 잘하는 일이 아닌데? 이거는 CEO가 따로 있고 걔가 더 잘하는데? 나는 그냥 투자할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게 되게 뼈아픈 얘기가 우리들한테 될 수 있지만 보통 우리는 한번 뭘 시작하면은 그 철수 장벽 때문에 그냥 줄줄 끌고 가잖아요. 그쵸. 내가 경영학과 들어갔어? 내가 법대 들어갔으면 그래도 사실을 10수까지는 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게를 한번 열었으면 그래 저 친구 가게가 더 잘 되는 업종이긴 하지만 그냥 하지 뭐. 나는 원래 이런 놈이 뭐 이러잖아요.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이 사람은 쫙 해봤다가 아니네. 막
딱 철수하는 그것도 저는 얻는 속도라고 해야 될까? 그걸 깨닫는 이 빠르기가 엄청난 속도. 안 되면 접는 거. 네. 그래서 약간 판단이 틀리면은 바로 그 주식을 매각하기도 하고 뭐 TSMC처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유연하게. 맞아요. 야, 시즈캔디는 뭐 지금도 아주 훌륭한 그 자산. 여전히 돈을 뽑아내는 현금 지급기죠. 그래서 그 브랜드 가치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맞아요.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은 맞아요. 계속 사 먹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버핏 얘기를 하는 중인데 네. 주식을 볼 때 중요한 점 하나가 나온 거예요. 브랜드 가치, 예. 가격 결정력, 공헌 이익률 이런 거를 한번 따져보시고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발행하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격이 올라도 그 고객이 계속 머물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이 회사가 매출액이 늘어났을 때 들어가는 비용, 뭐 투자비가 더 들고 사람도 더 뽑아야 되는 비즈니스인가 아니면 돈을 더 버는 건 버는 족족 현금으로 다 쓸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인가 이런 거를 보고 기업을 필터링 해 나가면 버핏과 같은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하나가 이제 시즈캔디였습니다. 브랜드 가치, 고객 충성도, 또 공헌이익. 우리나라에도 혹시 이런 회사가 있을까요? 코카콜라나 아니면 시즈캔디 같은? 저는 아주 많은 것 같아요. 많다고요? 우리나라라고 뭐 없는 건 전혀 아니죠. 코카콜라 같은 회사는 적어요. 왜 없냐면 코카콜라는 전 세계로 되게 많이 뻗어나갔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른 거고 네. 시즈캔디는 비상장 주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가 오른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예, 그냥 꾸준히 돈을 벌어다 주는 것 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브랜드 가치가 있으면서도 꾸준히 벌어다 주는 회사? 그런 회사 아주 정말 많죠. 그런 것. 근데 그러면서도 전 세계로 성장하는 회사는 좀 적은 거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필수 소비재 중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이 아까 공헌 이익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모델이 좀 정해져 있어야 돼요. 설비 투자가 많이 필요 없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 생산이라든지 운반 이런 유통 과정이 매우 단순하다라든지 네.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공헌 이익률이 보통 높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기업들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공헌 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이고요. 뭐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가격 전가력이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브랜드와 아니면 어떤 기업의 이 구조만 놓고 보면 하나하나는 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종합적으로 섞어놔서 봤을 때 혼재되어 있으니까 더 어려운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제 상장 주식이 아닌 경우도 있고 상장 주식인데 PER이 높거나 이래가지고 내가 투자하기가 조금 꺼려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 건 뭐 가이코처럼 20년 기다려보면 언젠가 한 번은. 근데 또 그때는 망할 것 같아가지고 또 일반 투자자들은 맞아요. 사기가 힘들죠. 또. 맞아요.